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네. 대통령으로 되면 할 겁니다.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헌재가 속도를 내면 대선은 벚꽃 대선은 일자리를 최우선의 과제로 삼는 일자리 정부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장의 끈은 시대 교체입니다. 부패를 청산한 첫 번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장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공정한 군대가 일어나야 됩니다. 온 국민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공동체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19대 대통령 지원자 이재명입니다. 저는 학교 대신 공장을 다녔던 소년 노동자 출신입니다. 여러 차례 산재 사고로 장애인이 된 그야말로 어려운 출신이기도 합니다. 저는 꿈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대우받는 누구도 억울하지 않는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그런 꿈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판검사 대신에 인권 변호사의 길을 선택했고 시민운동가가 되어서 이 사회의 불의와 부정부패에 대해서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약속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천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실천해왔던 행동과 저 이재명을 믿어주시면 대한민국의 적폐를 청산하고 모든 사람이 공평한 기회를 가지는 공정한 나라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지원자의 자기소개 잘 들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이곳은 19대 대통령 면접장입니다. 화려한 성공신화나 장밋빛 공약, 말뿐인 공약에 국민들은 지쳤고 더 이상 속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SBS는 회사에서 신입사원 채용할 때처럼 똑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대통령 지원자들의 이력을 꼼꼼히 살피고 심층 면접도 해볼 생각입니다. 그중에 가장 나은 지원자를 우리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함께 뽑아보자. 바로 오늘 함께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자, 본격적인 면접을 위해서 그러면 이재명 지원자는 자리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면접관분과 인사 나누시죠. 네, 반갑습니다. 이재명입니다. 네, 그리고 고생하셨어요. 국민을 대리해서 면접해 주시는 분들이신데 제가 열심히 성실하게 면접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껄끄러운 분 계시나요? 특히 우리 허지웅 선생 떨립니다. 왜죠? 지금도 표정이 굳어 있잖아요. 아유, 저 웃는 걸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신가요? 있는 거 웃고 있습니다. 네, 시장님 우선 저는 성남 시민입니다. 그렇군요. 네, 성남에서 네, 뵙지 반갑습니다. 못했는데 이렇게 목동에서 뵙게 돼서 우선 반갑고요. 그렇군요. 뭐 그렇다고 지연은 없습니다. 네. 네, 면접관님들이 또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을 많이 주실 텐데 네. 이 자리를 마음껏 활용하시고 또 검증하시고 돌아가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차 면접은 이력서 검증입니다. 저희가 이재명 시장께 직접 부탁을 드렸던 이력서를 이곳에 띄울 텐데요. 간단한 이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본명 이재명, 올해 나이 만 52세. 동안이시네요. 별명은 사이다, 싸움닭, 불독이라고 직접 적어주셨어요. 네. 밝히기 어려운 별명일 수도 있을 텐데 소년 노동자 출신의 인권 변호사로 사회 악과 싸우다 구속 또 수배된 적도 있고 현재는 재선까지 성공해서 7년째 성남시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중앙정치 경험이 없다라고 써주셨는데 자 그럼
이력서 검증 바로 시작하죠. 네. 옷 좀 자. 벗고 할까요? 괜찮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면. 하기 전에 이게 좀 벗어도 괜찮은가요? 네. 예. 죄송한데 저 저고리 좀 벗어도 돼요? 예. 갑자기 좀 푹 더워져서 은근 아닙니다. 확 들어오시네. 네. 우리 국민들한테 보여드릴 것도 많으니까. 코디는 누가 해주셨어요 오늘? 방송국에서 해줬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준비를 해왔는데 우리 방송에서 볼 때 이게 좀 낫겠다라고 하셔서. 운동화 신고 오신 것도? 운동화는 제가 원래 신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시구나. 네. 그렇군요. 자, 그럼 김진명 면접관부터 시작할까요? 난세에 영웅난다 이런 말이 있듯이 저는 이제 촛불 시위 하나로 이렇게 뜬 분이다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느냐 이걸 국민들께 얘기를 하고 싶으실 텐데 한번 얘기를 보시죠. 저는 대통령직 자체를 꿈꿔본 일은 없습니다.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그 권한을 제가 꿈꾸던 그야말로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데 한번 써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모든 국민들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 이걸 다 어느 정도는 해소하고 꿈을 갖고 희망을 갖고 살 수 있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꼭 대통령을 해서 그 권한을 행사해 보고 싶습니다. 양력을 보면은 굉장히 진짜 드라마틱하시잖아요. 되게 힘들게 지내셨고. 근데 문제는 제 눈에 들어오는 거는 이력서에 자산 23억이 들어와요. 근데 51세, 2세 제 학교 동기들을 보면 이 정도 돈을 못 모으는데. IMF 때 집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사봤는데 그 분당의 집값이 좀 오르는 바람에 그 혜택을 받고요. 보통은 인권 변호사 그러면 가난한 변호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인권 변호사라고 해서 무능한 건 아닙니다. 저는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사실 의뢰인들도 많았고 다른 사람이 진 사건들도 다 이겨서 제가 얻는 소득도 많았고 그래서 재산은 상당히 많이 좀 모은 편입니다. 저희 아들이 굉장히 흥미가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이 지원자한테. 네. 근데 젊은 층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톡 쏘는 사이다 같다. 뭐라고? 우리 어머니 자식이 죽어도 그러실 겁니까? 자, 내 자식과 남의 자식이 왜 틀립니까?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어머니 같은 사람들이 나라를 망치는 거예요. 사이다는 이제 그 젊은 층이 참 좋아하는데 엄마들은 사이다 못 마시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마셔도 갈증이 해소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사이다 지원자, 사이다 후보다 이러는데 거기에 장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그렇게 알려지는 거에 대해서. 근데 별명이 왜 사이다죠? 왜 부글부글 잘 끓는다 이런 뜻인가요? 그게 아니고 정치인들이 하는 언어들이 되게 이중언어 아닙니까? 국민이 이해하는 뜻과 정치인이 하는 말이 다르죠. 대표적으로 적극 검토하겠다라는 말은 사실 정치인은 안 된다는 뜻인데 국민들 노력하면 되겠구나라고 해서 사실은 언어 소통이 단절이 되죠. 그것 때문에 예를 들면 집단 시위도 격화됩니다. 안 된다고 딱 잘라줘야 되거든요. 직선적으로 시원하게 해준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사이다다. 그렇군요. 촛불 시위 때 정말 사이다를 그냥 펑 하고 터뜨리셨는데 국민으로부터 해고당한 박근혜가 청와대에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그 무덤 속으로 보내버립시다, 여러분! 청와대 정문을 나오는 순간에 철컥 수압을 채운 다음에 수건으로 돌돌돌 마른 모양을 TV에 보여줍시다, 여러분. 요즘 약간 탄산음료는 김이 빠지기 마련이니까 어떻게 김 안 빠지게 어떻게 이렇게 보존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또 그에 대해서 실천 가능성을 검증하는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아마 저는 다시 국민들께서 말만 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실제로 약속을 지켜왔던 그리고 말한 대로 행동했던 저에 대해서 다시 또 기대가 커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별명에 직접 사이다, 불독, 싸움닭 직접 적어 넣으셨어요. 싸움닭이랑 불독 이미지는 그렇게 딱 긍정적으로 보일 수도 아닐 수도 있는 이미지인데 그렇습니다. 직접 굳이 써 넣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게 실제로 있는 별명이기 때문에 다른 가짜를 써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있는 대로 써놓은 것이고
이 불독 싸움닭 별명은 제가 시민운동을 할 때 붙여진 별명입니다. 저는 시민운동을 하면서도 예를 들면 파크 분양 사건이라든지 무슨 부정부패 사건에 대해서 제가 치열하게 문제 제기하고 싸우다가 감옥도 간 일이 있고 또 뭐 수배가 돼서 벌금을 낸 일도 있고 결국 기득권자들하고는 싸워서 그 기득권을 제한해야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싸우지 않고 어떻게 세상이 바뀌겠습니까? 수술을 해야 건강해지거든요. 암적 요소들을 제거하려면 칼을 들고 수술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고통을 감수해야 됩니다. 떳떳한 싸움닭이다. 제가 아무나 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그 괜히 옆집 사람하고 시비 걸어 싸우는 사람 아니니까 그런 의미로는 생각 안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성남시에서 이번 투표 결과도 봤는데 그냥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데서도 굉장히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이 되셨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아 이게 반드시 저 보수표를 얻기 위해서 우클릭을 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구나. 확실히 선명함을 가지고 또 나아가서 실력으로 보여줄 때 반대편 사람들도 설득할 수 있겠구나 이런 점을 참 잘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근데 아직 그 중앙 정치 경험이 없다는 걸 단점으로 적으셨더라고요. 한번 거쳐서 나오시는 게 낫지 않았을까.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도 대선 후보군들 보면 되게 도지사급이나 아니면 서울시장급 정도 국무회의에 들어가는 그래서 조금 쉬어가는 예를 들어가지고 목표를 갖다 한 단계 좀 낮게 잡으신 다음에 도전하셨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 수 있는데 첫째는 원래 이 배의 선장은 큰 선박의 그 요리장이라든지 항해사 이런 사람들이 큰 배의 선장을 하는 것보다는 작은 배의 선장을 하던 사람이 약간 큰 배의 선장을 맡는 게 더 낫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착각을 하죠. 큰 배의 갑판원 이런 사람을 큰 배의 그냥 선장으로 쓰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행정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크기가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죠. 과거처럼 무슨 고관 대작을 지냈다는 것들이 지금은 이제는 큰 장점이 못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도 대한민국 역사에 없는 기초단체장이 대선 후보군에 언급되게 된 것도 국민들이 외형이나 껍데기보다는 작지만 알맹이 있는 내실을 중시했기 때문에 저를 여기까지 불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원자의 살아온 거 보니까 참 가슴이 아팠어요.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 다 검정고시로 그리고 공장에서 이렇게 고생한 거 이런 거는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만약에 다시 이력서를 쓴다면 어떤 이력서를 갖고 싶으세요? 저는 지금 과거에 제 어릴 때 그 참혹했던 노동 환경이라고 하는 게 개인적으로 상처가 크게 됐지만 지금 보면 큰 자산이 된 사람입니다. 아까 그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게 팔이 휘어져서 장애인입니다. 보이네요. 보이죠? 이게 요거까지밖에 안 움직이는. 이제 어릴 때 제가 공장에서 일하다가 이 팔목이 프레스에 눌려서 성장판 손상을 입었고 비틀어진 거죠. 그런데 이것도 어릴 때는 참 이것 때문에 마음의 고통도 많이 겪었습니다만 지금 보면 제가 왜 살아야 되는지, 왜 세상은 공평해야 되는지, 왜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는지, 또 제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 뭔지, 또는 어쩌면 신이 나한테 부여한 의무가 뭔지를 끊임없이 저한테 상기시켜주기 때문에 지금 제 과거의 그 삶이라고 하는 거 제 삶에서 지우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면 뭐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들처럼 타임슬립을 경험을 해서 과거로 돌아간다라면은 뭔가 바꾸고 싶다라면은 이력서 내용 한번 바꿔보고 싶다. 이력서 내용을 바꾸는 것은 내 인생에서 요건 한번 바꿔보고 싶다. 내 인생에서 갑작스러운 질문이라 좀 어려운데요. 어떤 걸까요? 제가 한때 아버지하고 갈등이 정말 심했습니다. 아버지를 참으로 원망했고 또 저에 대해 공부에 관심이 없었고 뭐 사실은 좀 방해하시는 측면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기 못한데 자살 시도를 2번씩이나 한 일이 있죠. 근데 그건 정말 아팠어요. 아버님은 결국 제가 사법시험 합격한 거는 병석에서 거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알고 제 생일날 돌아가셨는데 그 아버지하고 좀 이렇게 좀 멀쩡한 정신이라고 할까요? 이런 상태에서 화해하고 싶어요. 그 제일 가슴 아픈 부분입니다.
1차 이력서 면접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떠셨나요? 첫 번째 관문을 이제 막 넘으셨는데 아, 이것도 되게 힘든데 더 어려운 일이 기다리고 있군요. 이게 힘드셨다고요?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말을 진짜 잘하시네요. 그렇죠. 아, 네, 감사합니다. 변호사셔서 그런 거? 아, 이거 저한테 말 잘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말도 잘한다 하십시오. 자, 훈훈했는데요. 이제 본격적인 국민 면접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이 대통령에게 바라는 역량 가운데 특히 이재명 지원자에게는 바로 저 세 가지를 원했습니다. 리더십, 진실성, 소통. 많이 보던 단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가요? 가장 중요한 덕목이죠. 자, 그렇다면 소통 능력에 대한 역량 면접부터 시작해보죠. 역량 면접 챕터 1 소통. 제가 이제 그 지원자의 네. 이 언어를 보면은 좀 무서울 때가 있어요. 네. 작살 내겠다 뭐 이런 말씀도 쓰시는데 아니 대통령 되면은 전국적인 무상 그 산후조리원 하실 겁니까? 산후조리원뿐만이 아니고요. 일단 그 전에 작사를 좀 내야죠. 사회학은 분리해서 철저하게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사를 내야 돼요. 응? 좀 우아하고 부드럽게 날려버릴 수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언어를 쓰는 거는 왜 그렇습니까? 혹시 지원자의 유머 감각이 부족해서인 건 아닙니까? 아, 그런 것들은 이제 그런 상황들, 예를 들면 뭐 팟캐스트나 이런 데에서 뭐 일시적으로 쓴 재미있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그게 좀 여기까지 왔습니다만은 그러나 최소한의 품격이나 이런 건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아니, 앞으로는 제가 지금까지도 사람들은 저를 트럼프하고 비교하는 경향이 있는데 They're bringing crime, they're rapists, and who's going to pay for the wall? This organization. Your organization. Can you give us a chance to ask a question, sir? Go ahead. Sir, can you Quiet. state, Quiet. Mr.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해서는 안 될 불합리한 주장 한 일 없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그럴 쉽게 때- 얘기하는 거하고 네. 거친 표현은 다르죠. 제가 가진 좀 다른 의견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인들이 자신들만의 언어를 만들어서 그 주권자들은 알 수 없는 얘기들을 가끔씩 합니다. 특히 책임 회피할 때. 이 세상의 모든 엄마는 우리 아이가 본받을 언어를 네. 쓴 대통령을 원해요. 네. 그거는 극히 일부니까 봐주시죠. 지원자가 포기한 것 있습니까? 무릎 꿇은 거 있습니까? 성남시 시청에서도 안 됐는데 대통령이 돼서 할 수 있겠어요?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웹사이트에 국민 네. 여러분이 직접 올려주신 또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50대 이태원님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이재명 지원자의 발언을 들어보면 내 편이 아니면 적이다. 이런 식의 인식이 있는데 과연 공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하고. 저는 내 편이 아니면 적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청산하고자 하는 상대는 우리 사회의 불법적 요소들입니다. 우리가 이미 합의한 기준에 의해서 명백한 불법적 요소들을 철저하게 제거하기만 해도 우리 사회는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단계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시대영 씨는 청산이 맞다. 청산과 공정사회. 그것이 구태가 됐든 뭐 새로 나타난 악이 됐든 그것을 청산하기 위해서 뭔가를 밀어붙였을 때 무시할 수 없는 정도의 규모의 국민적 저항에 부딪혔다라면은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청산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적 저항이 있다고 하는 것은 논리 모순입니다. 아닙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거죠? 그러니까 의견이 다를 수 있는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선악의 구분을 이재명 지원자께서 분명히 좀 너무 단순하게 나누는 경향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스스로 부정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선악을 구분한 게 아니고 그게 간명해져야 하고 선명해져야 되는 건 사실인데 불법과 합법을 구분하는 거예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삼성그룹의 실질 지배 총수는 구속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직접 로비를 했고
로비에 따른 이익을 엄청나게 수조 원을 얻었고 그것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수천억의 피해를 입었고 그리고 그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한 문형표는 구속됐습니다. 가지의 가지는 구속이 됐는데 이 뿌리와 줄기는 왜 처벌이 다릅니까? 그럼 바로 그 지점에서 글로벌 대기업의 총수를 명백한 죄가 있지만 이거를 처벌한다고 했을 때 분명히 저항을 하는 세력이 있겠죠. 그 세력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시겠느냐는 질문입니다. 세상에는 한 사람이 아니라 생각이 다른 많은 사람들이 살기 그렇죠. 때문에 모든 현상에 대해서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의견이 다를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는 미리 약속을 해놨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강력한 제재 정황이 바로 형사처벌입니다. 이재용도 죄를 지었으면 처벌되어야 하고 보통의 사람과 다를 바 없이 똑같이 처벌된다는 것들을 우리 민주공화국의 구성원 모두가 믿을 수 있어야 모두가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그런데 힘이 세다는 이유로 권력을 가졌다는 이유로 예외 취급을 받으면 그야말로 모든 구성원들한테 너도 힘이 세기 위해서 노력해라. 너도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해서라도 노력하라고 사인을 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그 당위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마 지금 여기 면접관 뭐 여기 제작진 통틀어서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허 면접관은 지금 대의를 위한 일을 시장님께서 추진하고자 할 때 분명 어떠한 일이든 반대파가 있을 텐데 그들을 포용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포용이지만은 지금 얘가 이 삼성 같은 일 말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제 모란시장에서 이른바 이제 그 보신탕 판매하는 분들을 이제 못하게 한 거. 그런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잘하셨다 이렇게 혐오 시설이다 이렇게 하는 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거를 꼭 그분들도 그 살기가 참 어렵고 그런데 그거를 꼭 없애야 되느냐. 뭐 견육 판매 시설에 대해서 실제로 이것은 법으로 강제로 철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철거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또 그걸 영업 기반으로 삼아서 이때까지 계속 영업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는 끊임없이 대화해야 돼요. 끊임없이 대화하고 설득하고 누군가가 특정한 피해를 본다면 다수가 이익 보는 중에 일부를 떼어서 그걸 보존해주는 방식으로 합의를 이끌어내야죠. 그렇게 해서 그거는 정리가 잘 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훌륭하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지원자가 포기한 것 있습니까? 무릎 꿇은 거 있습니까? 뜻이 다르면 거기서 참질 않으시더라고요. 고소를 그냥 줄줄이 쫙 하셔서 고소를 남발한 것 같고 나는 반드시 갚아준다. 이런 느낌까지도 받아요. 고소왕이란 말도 있습니다. 그렇죠. 원래 근데 저 트위터에서 말이죠. 고소 말이 그 하수들이나 고소를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 시끄러워서 그렇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정치를 안 싫은 사람하고 밥 먹는 거고 참을 수 없는 걸 참아야 되는데 아니 지원자가 대선까지 나왔는데 그렇게 국민의 한 사람을 상대로 그러시는 게 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제 개인적 감정이나 제가 억울해서 그에 대해서 법적 조치하지 않습니다. 허위 사실을 대규모로 악의적으로 상습적으로 계속 유포하는 것들은 저는 부정부패 행위보다 더 나쁜 그야말로 대의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파괴한 행위라고 보기 때문에 내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들을 제대로 그야말로 실현되게 하기 위한 운동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시정하면 다 없애주고 합니다. 좀 볼 때 이게 언뜻 보면은 SNS상의 이재명과 현실 세계에서의 이재명이 다른 사람처럼 보일 때도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이를테면은 현실 세계에서의 이재명은 잘 듣고 대답도 잘합니다. SNS에서의 이재명은 대화의 의지가 없이 지나치게 좀 공격적으로 보일 때가 많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한 가지는 음주 트윗이 아니면은 두 번째는 SNS상에서는 이건 뭔가 기획과 전략이 있는 것이다. 현실 세계와 예를 들면 SNS의 세계가 좀 다르게 느껴지는 것은 현안에 대한 입장들을 쓰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당하게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공격하면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행위 자체를 보면 매우 방어적이지만 실제는 공격적으로 보일 수 있죠.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진짜로. 저는 보통의 사람들 대화하고 포용하고 합의해야 될 상대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제가 싸우는 상대들은 대개는 불의한 자들, 부패한 기득권자들, 사회적 강자들과 싸웠기 때문에 그들과 싸울 때 세게 과격하게 싸우지 않으면 싸워지겠습니까? 저도 이제 트위터를 하는데
그 가끔가다 음모론에 가까운 주장까지 하시더라고요.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국정원이다. 네. 뭐 이런 것까지는 좀 물론 이제 의혹을 제기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뭐랄까 공직에 있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좀 확인된 팩트에 근거해가지고 발언하셔야 하지 않나 이런 걱정이 좀 들더라고요. SNS로서 한 얘기 아니라 제가 성남시장의 이름을 걸고 공식적으로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실제로 국정원은 선박을 소유한 일이 있고 이 선박이 사고가 났을 때 대한민국 대형 선박 중에 유일하게 국정원에서 제1차로 보고하도록 규정이 돼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사고 났을 때 제일 먼저 국정원에 보고했고 저는 요 정황들 때문에 저는 실제 소유자를 국정원이라고 판단할 것이다라고 한 겁니다. 저는 그걸 의혹을 제기한 게 아니라 제 의견을 얘기한 거죠. 또 한 가지 여전히 밝혀야 될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그 얼마 전에 그 TV조선과 전면전을 벌이겠다라고 하시면서 한 말씀 더 덧붙이시기를 TV조선을 폐간시키겠다 이런 말을 하셨거든요. 또한 공식. 이런 명백한 시장에 대한 폭력 사건을 시장이 처분을 이렇게 확대한 거죠. TV조선은 가장 나쁜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다면 반드시 폐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최근에 그 트럼프가 하는 짓을 연상을 시킵니다. 폐간시키겠다 이러는 것은 이게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인이 할 수 있는 발언이 아니잖아요. 뭐 과한 게 분명하죠. 그 언론사가 보도했던 것은 누구나 들어봐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팩트를 180도로 뒤집었습니다. 그것도 언론이라고 하는 엄청난 무기를 이용해서 저는 정치적 공격, 음해 행위를 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된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뭔가 불이익을 분명히 받는 거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심하게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것은 그게 우리 시스템 자체를 망가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 그에 대해서 엄정한 책임을 묻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언론 개혁의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나요?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나요? 그렇게 말하면 너무 기니까. 별로 기니까. 근데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TV조선 폐간 이렇게 얘기할 때 글쎄요, 이제까지 우리가 정치인들한테 많이 국민들께서 속아서 그런지 누구나 대의를 이야기하고 정의를 이야기하고 하면서 사실은 자기 분풀이한 경우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분풀이를 해야 될 정도로 감정 통제를 못하면 정치를 저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 저보고 매우 과격하다, 감정 통제를 못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모두가 공감하는 문제에 대해서 남들이 두려워 말하지 않을 때, 두려워서 피할 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도전했던 거고 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좀 과해 보이죠. 지금은 필요한 리더십의 유형이 힘있게 좀 정리할 태종형의 리더십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어질 질문도 저희가 리더십에 관한 거라서요. 잠깐만, 리더십 잠깐만요. 부분은 뒤이어서 계속 하시면 어떨까요? 잠깐만요. 그 얘기가 예전에 5.16 군사쿠데타 때 들었던 얘기가 너무 비슷해서 제가 노파심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정의를 가장 많이 말한 사람은 광주 학살을 했던 전두환 전 대통령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정의사회 만들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럼 국민들의 입장에서 과연 진짜 현재 말하는 것들을 지킬 사람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뭘 가지고 판단하느냐?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살아왔던 과거의 이력, 말하면 지켰는가 지키지 않았는가, 상황에 따라서 말을 바꾸었는가 바꾸지 않고 일관성이 있는가를 가지고 결국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죠. 전에도 뭔가를 맡겼을 때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들을 구분해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명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이력서. 이력서. 면접은 익숙하신 편이신가요? 어떠신가요? 저는 떨어져 본 일은 없습니다. 면접에서. 특별히 무섭다 이런 면접관이 있으신가요? 전혀 보면 좀 무서운데요. 재밌을 거예요.
요즘 면접은 다 압박 스타일이잖아요. 준비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잠깐만요. 오늘 카메라맨들이 긴장하고 계십니다. 불타오르네. 지금 촬영 중이라 당장 필요합니다. 그 사이 지금 7분 됐구나. 댓글이 60개로 늘어났는데. 60개요? 7분만 해요? 일단 질문을 긍정하시고 여유 있는 마음으로 유머를 섞어서 하시면 좋겠답니다. 이미 시장님은 면접을 너무 많이 보셨어요. 모두 다 합격이라는데. 감정이 섞인 표현은 자제해 주세요. 제가 가끔 감정적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모르는 질문을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스마일. 웃으세요. 일단 밝게 웃으라는 얘기가 또 있고요. 웃으라는 얘기 진짜 많네요. 정말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니까 왜 내 말 믿지 않는 건데 왜 말하고 아무리 말해도 하는 듯한 너의 그 표정. 우리 아들 요새 취업 준비하느라 고생하는데 혹시 그 중에 나한테 뭐 알려줄 만한 거 없을까? 그런 정보는 제가 아버지한테 받아야죠. 아니 내가 나중에 필요할 때 줄 테니까. 평소에 하시는 말투를 유지하시면서 편하게 평소 생각을 전달하는 게 어떨까요? 너무 뻔한 얘기였나요? 가장 중요한 기본인 것 같긴 합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저를 신임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네, 2017 SBS 특별기획 대선 주자 국민 면접 계속되고 있습니다. 잠시 쉬어가는 시간일까 해서 마련을 했는데 사실 지원자께는 어떤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더 스트레스 쌓이는 것 같습니다. 뭔지 혹시 눈치채셨나요? 아니 뭔가 엎어놓았는데 보니까 악마도 그렇죠? 있고 해서. 빨갛고 악마고 뭔가 좋지 않은 것 같죠? 일명 악플이라고 네. 하잖아요. 지원자께서 직접 본인에게 달린 악플을 좀 확인하고 읽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련한 시간인데 이게 뭐 네. 저희가 지원자를 괴롭히겠다 이런 건 아닙니다. 꽤 스트레스 쌓이는데. 네, 어떤 수양을 위해서 마련한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재미있게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평소에 많이 봅니다. 그렇습니까? 딴 데 적어놓고 이러진 않으시죠? 그건 아니죠. 그렇진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수많은 댓글들 가운데 이거 정말 상처되는데요. 근데 이 사람 누구예요? 저도 궁금한데 이 사람 누굴까요? 저를 모른다는. 어떻습니까? 좀 다니시면 많이 알아보시는 편 아닌가요? 제가 며칠 전에 부산에 다녀왔는데 부산에서는 많이들 못 알아보시는 것 같고 그 며칠 전에는 광주를 갔다 왔는데 광주에서는 꽤 알아보는 분들이 많으세요. 좀 그런 지역적 특성도 있는 것 같고 무슨 여론조사나 이런 데서 보여지는 것처럼 많은 분이 알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 댓글은 적어도 부산에 계신 분은 아닐까라는 추측을 그냥 막연하게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댓글을 좀 봐볼까요? 요거는 네, 이거 뭔데 또 이게 상처되는 겁니다. 작살내겠다. 무슨 조폭이냐 양아치냐. 사회학은 분리해서 철저하게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사를 내야 돼요. 작사를 내야 돼요. 이거 뭐 상징적 표현인데 이렇게까지 이해하는 분들이 계시군요. 앞으로 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이건 정말 상처가 되는데 입으로 흥해서 입으로 가는군요. 지금 제가 가고 있는 모양이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잠시 눈에 안 띌 뿐이지 아직 가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올 겁니다. 굉장히 표정 관리를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 센 거 나옵니까? 계속해서 다른 댓글 좀 봐볼까요? 다음 댓글을 좀 봐볼까요? 센 거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거 어떻습니까? 차차기 대통령으로 이재명 씨를 추천합니다. 이번이 아니고 원래 정치에서는 차차기란 없는 거죠.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은 현재 상태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뭐 크게 상처되지는 않고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니까 이런 분까지 제가 설득해서 이번에 제가 대한민국의 큰 살림을 한번 맡아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지원자와 함께 댓글 함께 읽기 나눠봤습니다. 계속해서 면접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대통령 3가지 역량 가운데 리더십 챕터로 넘어왔습니다. 이재명 지원자에게는 리더십 역량에 관한 관심이 굉장히 컸었는데요. 역량 면접 챕터 2 리더십. 태종과 같은 강력한 왕이 필요한 시대다.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하셨고요. 다른 한편에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 현실에서는 대통령의 권력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오히려 좀 분권형으로 개헌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거의 사회적 합의가 돼 있거든요. 그것은 리더십의 유형을 말한 것이지 권한이 강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는 이 강자들의 횡포가 제지되는 그야말로 법과 원칙과 상식이 지켜지는 사회로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과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 이재명 지원자한테 이제 가해지는 여러 가지 공격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 공격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뭐 녹음 테이프도 있고 뭐 동영상도 있고 그러는데 이거는 재판 좋아하는데 그래서 우리 재판 개판 받으러 양반아 맨날 하루에 10시간씩 이야기를 안 하고 트럭 시끄럽게 하면서 뭘 하자는 거야? 폭력으로 날아가다 너가 봤다는 거야? 동영상을 보게 되면은 나 같아도 그렇게 반응을 할 수 있었겠구나라고 이해는 하지만은 그래도 철거민인데 이게 너무 강경하신 게 아닌가. 철거민들은 사회적 약자가 맞지요. 예. 그런데 철거민들을 빙자해서 불법적 요구, 특혜를 강자의 방식으로 관철하는 그것은 허용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문제된 그 철거민들은 LH공사에서 철거를 당했는데 성남시 보고 이주대책 만들어내라고 요구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걸 한번 들어주기 시작하면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됩니다. 좀 더 약간만 더 포용력을 좀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강자들의 횡포도 제지돼야 되지만 약자를 빙자한 강자들의 방식이 관철되는 것도 방치하면 안 되는 거죠. 약자니까 약자의 모양을 갖고 있으니까 그냥 성남시가 가진 재산과 권한을 이용해서 우회 지원하고 제가 슬쩍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 저한테는 이익이죠. 저도 그걸 모를 만큼 바보 아닙니다. 지금 뭐 녹음 테이프 말씀도 하셨는데 저도 형제들 사랑합니다. 우리 가족들 7남매인데 다들 어렵게 살아요. 환경미화원, 건설노동자, 요양보호사 다 어렵게 삽니다. 적당히 챙겨주고 적당히 잘 살 수 있습니다. 우애 있게. 그러나 제가 공직자 아닙니까? 세상의 모든 문제의 출발은 사실은 공직자들의 부패에서부터 출발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공직자 입장에서 형제간 우애 있게 잘 지낼 것이냐 아니면 형제가 요구하는 부당한 시정 개입이나 이권 청탁이나 이런 것들 철저하게 통제하고 원수를 살 것이냐 선택해야 될 때 저는 공직 청렴성이라고 하는 걸 선택하고 형제간 의절이라고 하는 그 잔인한 현실을 저는 받아들인 거죠. 리더십 역량 점검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40대 천보걸 님이 SNS로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정부의 인적 라인은 어떻게 구성하실 건가요? 하고 보내주셨는데 요거 진중관 면접관도 관련된 질문을 준비하셨죠? 내각을 구성하신다면 뭐 여러 가지 부처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가장 먼저 딱 지명하고 싶은 부처는 어디며 그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노동부 장관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노동부 장관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 환경을 그야말로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관리하는 직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대한민국의 노동부는 사용자 편을 주로 들고 있죠.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섀도우 내각들을 곧 발표할 거라고 하셨거든요. 구체적으로 노동부 장관 염두에 두고 계신 인물이 있습니까? 아, 궁금하네요. 궁금하시죠? 저는 행정 관료들은 안 할 겁니다. 실제로 노동 현장에 대해서 애정이 있고
노동자들에 대해서 애정 있는 사람을 하고 싶은데 가능하면 노동운동가 중에서 지명하고 싶어요. 노동자 출신 중에서 임명하고 싶은데 생각하고 계신 직접적인 인물이 있나요? 너무 과격해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과격하다고요? 네. 누구죠? 저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사면시켜서 노동부 장관을 시켰습니다. 사면시켰어요? 네. 범노동, 범민정의장 모든 대표자 동지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며 투쟁 인사 드리겠습니다. 투쟁! 국민면접관 20대 김현주 씨가 또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개인의 능력과 별개로 정치 세력 또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본인 혼자만의 능력으로 여러 가지를 이끌어가긴 사실상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정치적 기반이 약해서 이런 뜻을 펼칠 수 있을까 우려의 시선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무소속 후보가 아니고 대한민국 제1당 민주당의 후보가 되려는 겁니다. 민주당의 후보가 되면 당연히 민주당의 자원, 역량, 정책들을 써야죠. 저는 오히려 지금 현재 당의 후보가 되려는 사람이 지나치게 주변 인맥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주변 세력을 많이 만들어서 그냥 당의 후보가 되면 당은 들러리가 됩니다. 오히려 저의 정치적 세력이 약하다는 점이 민주당의 자산, 자원들을 사용하는 기회 요인이 될 수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지원자께서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정치는 새예요. 그리고 국민들은 병풍이 도대체 누구인가 관심 많아요. 네. 민주당과 상의하겠다. 이해가 안 되죠. 지금 시간이 없잖아요. 충분히 좋은 사람 많이 있습니다. 누구 얘기해 보세요. 예를 들면 이정우 교수 같은 분은 얼마나 좋습니까? 또요? 아니 예를 들면 김태동 교수도 잘하실 겁니다. 많이 알죠. 그럼요. 근데 그 분들이 지금 필요한 데에서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확고하게 얘기를 해주셔야죠. 왜냐하면 왔다 갔다 하면서 둘 중에 하나가 아니거든요. 지금쯤은 나왔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후보가 네. 지금 현재 단계에서 내각을 다 만들어 놓으면 그럼 당은 뭘 합니까? 일단은 지금은 사지선다형에서 일종의 리스트를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고 나서 당하고 당연히 조정하고 그래야죠. 근데 저는 염려하는 게 지금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의 후보들은 민주당이라고 하는 거대한 조직, 이 거대한 정치 세력의 후보가 되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로봇 태권부이라고 하는 거대한 조직과 역량이 있는데 거기에 조종관을 누가 잡을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후보가 될 사람이 밖에다가 로봇 태권부이 또 만들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로 민주당 구성원을 보면은 시민단체나 변호사나 교수나 기자나 이런 이제 주로 비판이 강한 세력이고 그 경제 운용이라든지 이런 기업 경험이라든지 이쪽은 아무래도 이제 보수 민간이 강하거든요. 보수 민간하고 이렇게 좀 같이 하시는 건 어떠실까 그런 거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네,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경쟁을 하는 데까지는 50%를 대표하겠지만 일단 50%를 넘어서 이긴 다음에는 국민 전체와 함께하는 것이죠. 정치 집단과의 연대라는 말씀이 아니고 입장이 다른 국민들과는 어떻게 할 거냐는 말씀이라면 그야말로 잘 모셔야 될 국민 그 자체죠. 적폐 대상은 꼭 그 제거를 하셔야 된다고. 그중에서 제거해야죠. 그중에서 또요? 그 기준을 또 어떻게 또 정하시려고 하세요? 죄진 사람은 처벌하고 법을 안 지키는 데 대해서는 제재하고 법을 제대로 지키도록 만드는 것 자체가 국가의 역할 아닙니까? 아유, 그 역할은 당연히 나중에 해야죠. 대통령이 되시면 온 국가가 사법 체계 같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법률을 어기고 있는 사람이 많으면 많은 사람이 대상이 되니까 넘어가자 이런 분위기도 없지 않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이 나라의 문제를 만들어 온 거예요. 좀 다음 질문으로요. 네. 사실 성남시가 인구가 한 100만이죠. 그런데 대한민국은 4,500만이란 말이죠. 네. 이 둘 사이에 그냥 양적 차이만이 아니라 굉장히 큰 질적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마도 그 차이가 어떤 것일까 스스로 한번 상상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제일 큰 건 아마도 이제 외교, 통일, 국방, 안보, 대북 문제 이런 것들이겠죠.
그러나 내치에 관한 것이라면 저는 별로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권한을 주고 책임을 물으면 됩니다. 근데 일일이 능력도 없으면서 자꾸 간섭하니까 문제가 생겼던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의도 근처에서 많이 이렇게 활동했던 분 또는 고위 공직을 했던 분들 이런 분들이 그러면 과연 일단 종합행정을 해봤느냐 과연 저는 그건 또 부족한 점일 수도 있다는 거죠. 2017 SBS 특별기획 대선 주자 국민면접 이번에는 가상의 시대로 좀 넘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2021년 3월 18일 새벽 일본 해상 자위대가 독도를 침공하고 강제 점령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분쟁에는 관여할 수 없다며 도움을 거부하고 국제사회는 독도 문제를 평소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곤 했던 일본 편에 서서 대한민국은 고립무원인 형국입니다. 대통령 이재명은 이 보고를 받고 가장 먼저 어떤 조치를 내리시겠습니까? 첫째로 제가 말씀드리면 이재명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인 상황에서는 일본의 해상 자위대가 경계선을 넘어서 독도에 들어올 때까지 대통령이 모를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대한민국이 이재명이 지휘하고 있는 상태에서 군사력에 문제가 생겨서 독도를 일방적으로 점령되도록 방치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정말로 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갑자기 점령을 당했으면 답이야 분명하지 않습니까? 국토를 지키는 것이 대통령의 첫 번째 의무이고 대한민국의 국군은 국토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니까 신속하게 이 사실들을 국민들한테 알리고 북한과의 경계를 좀 흐트리지 않는 선에서 모든 전력을 동원해가지고 다시 독도를 수복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이 한국의 군사력으로만 막을 수 있으면 답은 너무나 쉽습니다만 한국의 군사력으로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 그게 이제 현실이거든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독도에 대한 욕망을 버리지 않고 있고 과거 침략 사실을 인정하면서 충분히 반성하지도 사과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군력을 최대한 좀 키우고 이 자주 국방의 중심을 북한뿐만이 아니라 일본에까지 상대할 수 있을 정도로 국방력을 키워 나가야 된다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정치는 국민을 대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을 속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면접을 꼭 통과해서 대한민국의 적폐와 부당한 기득권 꼭 다 깨고 싶습니다. 대선 주자 국민 면접 이번엔 진실성에 대한 검증 들어가겠습니다. 이재명 지원자의 진실성에 대한 연관어를 빅데이터로 뽑아보니까요.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하위 단어들이 나왔는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김진명 면접관이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량 면접 챕터 3 진실성. 이제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번에 그 권력층의 비도덕성에 대해서 정말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그 이 청와대의 주인이 되었을 때는 도덕성 중에서 어떤 것들이 가장 중요할까요? 한 두세 가지만 꼽아보신다면. 공직자 중에서도 최고의 권력과 책임을 가지는 것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공사구별 이게 제일 중요하고 특히 공적 권한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청렴함이라고 하는 도덕성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위에 검색어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형수욕설이라는 키워드가 떠 있는데요. 네. 사실 이런 가족 간의 시비 같은 경우는 질문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가족 간의 시비의 문제는 다른 사람들도 다들 자기 삶을 통해서 경험해봐서 알겠지만
외부에서 보는 것과는 또 다른 맥락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어찌됐든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예, 윤리적으로 비난해야 된다라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네. 이게 소위 이제 공적 도덕성과 사적 도덕성 사이에 일종의 딜레마 같은 것인데요. 저는 이제 공인이기 때문에 소위 형제 간 가족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권력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철저히 통제를 했는데 다른 형제 자매들은 다 시정에 관심도 갖지 않고 혜택도 보지 않으려 하고 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 줬는데 유독 우리 그 한 분만 제가 당선된 날 다음부터 시장 친형이다라고 실제 시정을 직접 지시하시고 또 뭐 이권 요구하시고 뭐 대학 교수 자리 만들어 달라고 하고 뭐 인사를 자기가 직접 지휘하는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서 우리 소위 뭐 전통적 관념에 의하면 우리 가족 우애 지키고 적당히 해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이것이 나중에 저의 공직 생활 자체를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성남시정 자체를 그야말로 친인척 비리라는 이름으로 오염시킬 것이 저는 걱정됐습니다. 저는 결국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죠. 형제 간의 우애를 지킬 것이냐 아니면 공직의 청렴성을 지킬 것이냐. 결국 제가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전화도 못하게 하고 시청에도 못 오시게 하고 공무원들은 일체 접촉을 금지 명령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형님이 마지막 남아있는 통로 어머님을 통해 저한테 압력을 행사하다가 결국 그게 발전을 해서 뭐 폭언하고 심지어 이제 폭행해서 어머니가 입원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그날 이제 다른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결국은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싸움이 벌어진 거를 또 그걸 녹음을 한 거죠. 녹음을 해서 저한테 위협도 했죠. 공개하겠다. 그때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적당하게. 그러면 실제로 공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때 또 한 번의 결단을 했죠. 제가 한 가지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공직을 결코 사적으로 남용을 하거나 아니면 사적 인연, 특히 친인척이 제 공적 영역에 개입해서 뭐 문제를 일으키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점 정도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이 성남시를 보면은 이게 그 75개 시 단위 중에 청렴도가 이제 42위라는 거의 뭐 굉장히 하위로 이게 나오고 있는데 그 청렴도 조사에서 이제 성남시 공무원들 내부 평가가 청렴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하는 의견을 낸 겁니다. 청렴도란 실제 부정부패를 측정한 것이 아니고 느낌을 이제 조사한 것인데 시민들의 청렴도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높은데 내부 공무원들의 그 느낌은 되게 낮은 측면이 있죠.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일을 많이 시켜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성남시 공무원들의 업무 강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근데 그게 청렴도랑 무슨 관계가 있죠? 물어보면 뭔가 나쁜 짓 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청렴도 조사는 전화로 물어보는 겁니다. 무작위로. 시민들도 물어보고 시에 거래하는 업자들도 물어보는데 거기는 청렴도가 높은데 공무원들한테 물어보니까 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의 대답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느낌으로 아니까 사실은 공무원들한테 물어본 답이 가장 정확할 수도 있는 거죠. 자기들에 대해서 물어본 거니까. 근데 이 대통령은 혼자만 청렴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 정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4년 동안 수행으로 일했던 분이 그만두고 나서 2년 동안 1억 3천만 원을 받아 챙겼어요. 그것도 마을버스 노선 관계로. 근데 2년 동안에 수시로 시청을 드나들고 또 거기에서 말하자면 이제 뭐 민원도 넣고 그러면 충분히 감찰이라는 거, 이 체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뭐 사정이라든가 사법부 기능을 굉장히 강화하겠다. 근데 이 성남시청에서도 안 됐는데 대통령이 돼서 할 수 있겠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사안은 특이한 사례인데 겨우 찾아낸 게 그거죠, 사실은. 근데 이 공무원은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제가 해임한 다음에 한 1년 몇 개월 지난 다음에 개인적으로 시와 관계없이 자기들끼리 한 일이지 제가 한 일은 아니죠. 예를 들면 제대한 군인이
사고 치면 국방부 장관 비난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거 아니냐. 그거하고 약간 다르죠. 왜냐하면은 그 사람의 경우는 4년 동안 측근이었기 때문에 그 그림자를 이용해 가지고 말하자면 알선수재를 했고 결과적으로 3천만 원을 받고 1억 원은 이제 차용증을 써준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원자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거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그리고 언론과 정부의 대대적인 음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꼭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철저하게 조사하겠다. 그리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 이래야 옳지 않습니까? 이미 검찰에서 압수수색 수차례 해서 이미 기소된 상태에서 한 얘기인데 추가의 수사를 뭐 우리가 할 수도 없고 또 할 권한도 없는 상태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은 그 사람이 누구에게 청탁을 했느냐 이 문제예요. 마을버스 노선이라든가 버스 노선은 어마어마한 말하자면 이권이 개입해 있는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 내부에서 누가 청탁을 들어줬으며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공무원들은 그거 들어주지 않아서 실제로 문제가 된 거였어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3천만 원은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받아 챙길 수 있었을까요? 해외 골프는 어떻게 갔? 뭔가가 되고 있으니까 그게 가능해진 거 아닙니까? 기대를 했는데 공무원들은 거기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바뀐 게 없어요. 근데 왜 이 지원자께서는 관련 업체 그다음에 공무원에 있어서 상응한 책임을 묻겠다고 이야기하셨습니까? 관련 업체는 책임을 물어야죠. 불법적인 네. 로비를 시도했으니까. 그러니까 성남시는 이런 원칙이 공무원에 대해서도 묻겠다고 하셨으면 공무원은 잘못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볼 네, 때 전혀 없었습니다. 자, 2,500명에서 이런 한 케이스가 났다 하지만은 우리나라의 공무원 수라든가 이런 걸 볼 때는 이런 케이스는 앞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 물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대책 갖고 계세요? 시스템을 정확하게 가동해야 되겠죠. 그리고 신상 필벌하고 행위에 대해서 철저하게 책임을 묻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에 가장 중심은 본인 스스로 깨끗해야지 본인이 깨끗하지 않으면서 주변을 깨끗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을 것이고 다른 공직도 마찬가지일 거로 생각합니다. 제가 형님의 인연을 끊으면서까지도 친인척의 개입을 막았던 것처럼 좀 더 철저하게 차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선 주자 국민 면접 계속됩니다. 이재명 지원자의 미래 비전에 대해서 압박 면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압박 면접 2대1 19대 대통령 되셨어요. 어떤 나라가 시작됩니까? 공정한 나라가 시작됩니다. 뭘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죠? 정치와 경제가 유착을 해서 부당한 이익을 노리는 그런 사회가 사라질 것이고 또 우리 국민들은 많은 기회를 아마 누리게 될 겁니다. 여성에게도 공정한 나라입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어떤 점에서요? 일단 임금의 차별이라든지 또 양육의 부담을 여성이 전적으로 떠안는다든지 또 남성의 육아휴직이 사실상 잘 되지 않는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많이 시정될 것입니다. 이번에 그 좋은 일인지 모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첫 행정명령에 사인을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되시면은 제일 먼저 서명할 법안 내지는 행정명령은 뭡니까? 사실은 없고요. 없고요. 그거보다 인사를 제일 먼저 해야 되겠죠. 여야, 네 편, 내 편 가리지 않고 좋은 사람을 골라 쓰는 겁니다. 취임 100일 안에 그때 정말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정책. 저는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의 원천이 이 공직의 비리로부터 시작된다고 보고 또 그걸 감시, 견제해야 될 사정 권력들이 제자리를 잡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정사회 말씀하셨는데 시 단위에서 펼쳤던 정책이 있었으면 소개 좀 해주시죠. 시 산하기관 또는 시 소속으로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것이 무려 700~800명 정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다 정규직화해서 비정규직이 성남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그거야말로 같은 노동을 하면서 같은 현장에서 차별받는 헌법에 위반된 잘못들을 시정한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되시고 나서 충격요법을 쓰셨어요. 네. 자, 7,200억 원이 되는 돈, 성남시 빚 지금 못 갚는다. 그러니까 모라토리움을 이제 선언하셨는데 현재 5,200억 원을 판교특별회계에서 갚아야 됩니다. 즉 바로 현금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일시적으로 변제하거나 또는 단기간 내에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득이 지불유예 선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5,400억 원 정도가 네. 특별회계 예산이기 때문에 정산이 안 된 거였다. 네. 뭐 그렇게까지 요란하고 충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었는가? 그것은 정치적 상대들이 만들어낸 이제 일종의 공격이고 지금 현재 제가 취임한 다음에 3천억이 넘게 도로 채워 넣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당시에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시민들한테 소위 허리띠를 졸라매게 하는 조치가 실제로 가능했겠느냐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불가피한 조치였고 일부 우려는 하면서도 재정 구조 조정, 즉 예산 감축, 축소에 동의했기 때문에 재정이 정상화되는 빠른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번에 이른바 이제 소득 또는 뭐 토빈세 뭐 이런 거에서 근거하는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을 얘기를 하셨는데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아닌가요? 바로 그렇습니다. 네. 제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한 조치들입니다. 특정 소수가 성장의 결과를 다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모두의 지갑이 얇아지고 구매력이 떨어지면서 경기가 침체되고 있습니다. 30대 재벌 사내유보금 770조, 과도한 수익을 얻는 재벌들에게 약간의 세원을 좀 더 확보하고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쓸 수 있는 돈을 늘려야 그래야 경제가 되살아날 수 있다. 근데 한 달에 83,000원 정도를 그걸 상품권으로 줘서 지역 경제는 활성화시키고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건 어떻게 보면은 소소한 용돈 쓰임새로 전락할 수도 있지 않나. 예를 들면 1인당 금액이 월 8만 원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우리 서민들한테는 엄청나게 큰 돈이고 그게 3인 가족이면 연 300만 원인데 지역 화폐로 각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면 네. 예를 들면 부산이 350만 명인데 부산에 1년에 지원되는 지역 화폐, 즉 상품권이 3조 원 정도 됩니다. 부산 지역 경제에 얼마나 큰 그렇죠. 도움이 되겠습니까? 지금 국민들이 생각하는 건 이 점이에요.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고용을 좀 더 다양화시킬 수 있는 문제라든가 이걸 통해 갖고 우리 청년들이 지금 일자리를 애타게 갈망하는 거지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선택과 집중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지 않으면 경제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이재명의 주장이 아니라 IMF, 세계은행, 국제노동기구의 권고사항입니다. 특정 소수 기업 중심의 성장 정책이 한계에 도달하기 때문에 이제는 노동자들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국민 복지 확대를 통해서 국민의 구매력을 늘리는 방향으로 즉 포용적 성장 정책을 취하지 않으면 실제 성장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 권고 사항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예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성남시 같은 작은 단위에서는 뭐 예산을 절감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 하더라도 이런 재원이 어디서 나옵니까? 매년 예산 증가분이 16조 이상입니다. 올해 대한민국 예산이 400조입니다. 올해 예산 규모에서 3% 정도를 조정하면 28조 원 정도가 나오죠. 지금 현재 예산에서 3% 정도를 조정해서 복지 예산 늘리는 게 불가능하겠습니까? 충분히 가능하죠. 예를 들면 지금까지 어디에 썼는지도 모르게 써지는 것보다는 해당 지역에서 상품권 형태로 지역 경제에 쓰여질 수 있도록 지출된다면 경제 성장에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국가 경제를 살린다는 입장에서 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이제 한 번 투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번 좀 늘어나거든요. 특히 이제 OECD 국가 중에서 고령화 속도가 1위 정도란 말이죠. 네. 사실 그래서 추가 부담을 하는 건데 사실 증세할 필요는 좀 있지 않나요? 500억 이상 영업이익을 내는 겨우 440개밖에 안 되는 대기업들에게 8% 정도 증세하면 OECD 평균 정도에 겨우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한 15조 원 정도가 생기고 연 10억 이상 버는 6천 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한테 12% 정도 증세를 하면 거기서 2조 4천억 정도가 생겨납니다. 그 정도면 17조가 넘게 되는데 그런 정도로 새로운 정책들을 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대기업들이 돈을 쌓아두고 있는 거는 투자할 만한 마땅한 데가 없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자연스럽게 기업의 생리를 부추기면서 좀 더 많은 돈이 흘러나오게 하고 일자리를 늘리고 이런 순환 구조를 만들 생각은 없으세요? 자, 가게들이 즉 노동자와 자영업자, 그다음 일반 국민들이 쓸 돈이 없어가지고 그 구매력이 유지가 안 되니까 경기 침체가 온 거고 그거를 가계 대출을 통해서 지출할 수 있는 구매력을 늘리다 그것도 한계에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를 그냥 두게 되면 구매력이 상실돼가지고 경기에 엄청난 치명적인 타격이 옵니다. 기업이 투자를 해갖고 일자리를 누리게 되면 8만 원 받는 것보다 내가 오늘 취직됐다 하면은 더 소비가 늘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제가 살아나려면 소비자가 있어야 됩니다.
이 소비자가 국민들이고, 근데 이 국민들은 이미 너무 지나친 가계부채 부담에다가 노동 조건은 나쁘고 일자리는 없고 해서 지출을 할 수가 없어서 기업들도 이미 더 이상 투자할 데가 없는 상황이 온 겁니다. 그러면 정부가 그때 나서야 되는 겁니다. 네, 대선 주자와 함께한 국민 면접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할 시간인데요. 혹시 끝으로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국민 면접자께 하실 말씀 있나요? 오늘 정말 힘들었습니다. 제가 진땀도 많이 나고 했는데 저로서도 정말 배우는 게 많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 이런 약속 분명히 드릴 수 있습니다. 전 국민이 부러워하는 성남시를 만든 것처럼 대한민국도 모두가 부러워하는 공정한 나라,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공평한 기회를 누리면서 꿈과 희망을 노래하는 그런 아름다운 행복한 공동체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저를 믿어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재명 지원자 감사합니다. SBS 특별기획 대선 주자 국민 면접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저희는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